한낱 연약한 여인으로 오해받아 겪었던 끔찍한 모욕의 한가운데서 다음날 군복을 입은 심판관으로 돌아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한 여성 감찰관의 짜릿하고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르던 가을의 어느 주말, 강원도 철원의 한적한 국도는 찾아오는 이 하나 없이 고요했다. 길 양옆으로는 황금빛으로 물든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벼 이삭들이 파도처럼 너울거렸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을 하얀색 소형차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달려오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30 초반의 여성 김미정이었다. 그녀는 창밖의 풍경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오직 전방의 이정표만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다. 오늘 그녀는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동생 민준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미정은 오늘을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음을 쏟아 옷을 골랐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릎을 살짝 덮는 길이의 순백색 원피스였다. 군 생활에 지친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화사하고 밝은 누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맑고 하얀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빛이 났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가을 들판에 내려앉은 한 마리 백조처럼 우아하고 고결해 보였다. 자동차 뒷좌석에는 동생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운 커다란 가방이 놓여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손수 구운 쿠키까지. 동생을 만날 생각에 미정의 입가에는 저절로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미정과 민주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란 남매였다.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는 탓에 미정은 동생에게 누나이자 엄마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대학 시절 내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학비는 물론 동생의 학원비까지 도맡아 댔고 동생이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그런 누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민주는 단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는 착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자라주었다. 그런 동생이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미정은 겉으로는 씩씩하게 웃으며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밤에는 홀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모른다. 낯선 곳에서 고생하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릿해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 저편으로 군부대의 위병소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정은 차를 세우고 신분 확인 절차를 밟은 뒤 안내에 따라 부대 안쪽에 마련된 면회장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햇볕이 눈부신 듯 가볍게 손으로 이마를 가렸다. 그 순간 면회장 옆 연병장에서 들려오던 우렁찬 함성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훈련에 한창이던 수십 명의 군인들이 모두 하던 동작을 멈추고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잿빛과 국방색만이 가득한 삭막한 군부대 안에 호련히 나타난 순백의 여인은 그 존재만으로도 비현실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정적은 그리 길지 않았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를 시작으로 연병장 곳곳에서 억눌린 감탄사와 함께 저속한 수군거림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노골적이었다. 위아래를 훑어보는 음흉한 눈길,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는 비열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날아와 미정의 온몸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녀는 순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낯선 곳에 잘못 들어온 이방인처럼 굳어버린 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할 뿐이었다. 수군거림의 중심에는 상병 계급장을 단 한 명의 군인이 있었다. 분대장인 듯 보이는 그는 최상철 상병으로 부대 내에서도 포악하고 질이 나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보다 약한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았고 특히 사회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갓 들어온 신병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그런 그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부대를 찾아온 것은 그야말로 흥미로운 구경거리이자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다. 와, 뭐야 저 여자? 몸매 죽이는데? 오늘 부대에 무슨 행사 있냐? 최상병이 옆에 있던 부하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행사는 무슨 행사입니까? 딱 보니까 다방 레지 아닙니까? 저런 옷차림으로 군부대에 왜 들어와 남자 홀리려고 작정했나? 다방 레지라는 모욕적인 단어가 미정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다.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다방 레지라니. 동생을 만나러 온 누나에게 어찌 저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들의 희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상병은 한술 더 떠 입술을 핥으며 더욱 저질스러운 농담을 던졌다. 야, 내가 오늘 밤에 저 여자랑 화끈하게 한번 놀아볼까? 나랑 하룻밤만 자주면 휴가라도 쏴줄 수 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병장에서는 참았던 폭소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들은 미정의 수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서로의 어깨를 치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수백 개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미정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다. 주변에는 그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병사들도 덜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그들을 제지하지 못했다. 최상병의 서슬 퍼런 권력 앞에서 정의감은 그저 무력할 뿐이었다. 미정은 그 순간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복판에 서 있는 듯한 참담한 기분을 느꼈다. 미정은 두 주먹을 자신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달려가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고, 어떻게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한 모욕을 줄 수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여기서 소란이라도 피웠다가는 그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동생 민준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다. 이제 갓 일병을 단 동생이 저런 악질 선임병 밑에서 어떤 괴롭힘을 당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결국 미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수치심을 목구멍 아래로 억지로 삼켜내렸다. 그리고는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제발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면회실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저속한 웃음소리가 지독한 올가미처럼 그녀의 발목을 휘감는 듯 했다.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간신히 면회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소음이 차단되면서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미정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골랐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곧 동생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간신히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두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다. 괜찮아, 김미정. 아무 일도 없었어. 너는 민준이 누나잖아. 동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잠시 후 면회실 문이 열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동생 민준이 환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누나.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짧게 깎은 머리가 낯설었지만 그 미소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미정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맞았다. 하지만 동생을 마주하는 순간
방금 전 겪었던 모욕감이 다시금 쓰라리게 떠올랐다. 저렇게 착하고 순한 내 동생이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분하고 원통했다. 그녀는 동생과의 면회 시간만큼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보내리라 굳게 다짐하며 동생의 손을 잡고 미리 예약해둔 면회석으로 향했다. 미정은 동생 민준의 손을 잡고 면회실 한쪽 구석에 마련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오랜만에 만난 누나의 모습에 민준은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 있었다. 그는 부대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 훈련 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실수담, 그리고 선임들과 축구를 하며 골을 넣었던 이야기까지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미정은 애써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동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동생의 앞에 놓아주자 민주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가져갔다. 와, 누나. 진짜 맛있다. 사회 음식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어. 그렇게 맛있게 먹는 동생의 모습을 보니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일들은 잠시 잊히는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면회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 몇몇이 시끄럽게 떠들며 들어왔다. 연병장에서 미정을 향해 저속한 농담을 던졌던 최상철 상병과 그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미정과 민준의 바로 옆 테이블에 보란 듯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집요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면회객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그 음흉한 눈길은 줄곧 미정의 몸을 향해 있었다. 미정은 최대한 그들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등 뒤에 수십 개의 바늘이 박히는 듯한 불쾌한 감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입에서는 또다시 교묘한 형태의 희롱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민준까지 대화에 끌어들이는 더욱 악랄한 방식이었다. 어이, 김민준 일병. 누님이 대단한 미인이시네. 남자친구는 있으시대? 최 상병이 비죽거리며 민준에게 말을 걸었다. 순진한 민준은 그저 선임병의 관심이 반가운 듯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아직 없으신 걸로 압니다. 그래? 저렇게 예쁘신데 왜 없을까? 눈이 엄청 높으신가 보네. 하긴 웬만한 남자는 눈에 차지도 않으시겠지. 혹시 우리 부대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내가 다리라도 한번 놔줘? 그 말에 그의 무리들이 일제히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미정을 마치 전시장의 물건처럼 취급하며 자기들끼리 품평을 하고 있었다. 미정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동생 앞이라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테이블 밑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분노를 삭일 뿐이었다. 저런 게 누나라니 김민주는 좋겠다. 나 같으면 매일 업고 다니겠다. 안 그러냐? 맞습니다. 군복 벗고 사회에서 만났으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봤을 텐데 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선을 넘고 있었다. 이제는 민준조차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누나의 눈치만 살폈다. 미정은 그런 동생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동생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온 이곳에서 오히려 자신이 동생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짧게만 느껴졌던 면회 시간이 오늘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다. 정해진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주는 못내 아쉬운 얼굴로 누나의 손을 잡았다. 누나, 벌써 가야 해? 조금만 더 있다 가지. 미정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안 돼. 부대 규칙은 지켜야지. 다음에 또 올게.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야 해.
동생을 부대 안으로 들여보내고 미정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주차장으로 향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억지로 웃음을 보였지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순간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핸들을 쥔 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정면만 응시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부대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아침에 올 때 보았던 그 아름답던 황금빛 들판은 이제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평화로운 풍경이 자신의 처참한 심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연병장에서 들었던 다방 레지라는 말, 최상병에 저속한 농담, 그리고 면회실에서까지 이어졌던 그 끈질긴 모욕의 시선들. 눈물이 눈앞을 가려 운전을 하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시트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다. 하지만 끝내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그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패배의 증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세게 깨물자 입안에 비릿한 맛이 퍼지면서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다. 그래, 울지 마, 김미정. 우는 건 저들이 원하는 거야. 저들은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겠지.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어.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졌던 그녀의 눈동자는 이제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로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심판관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을 동생의 명예, 그리고 군복을 입고 묵묵히 땀 흘리는 수많은 다른 병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 오만하고 비열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단호한 목소리가 차 안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고 엑셀을 힘껏 밟았다. 그녀의 차는 더 이상 도망치듯 달리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복수를 향해 달려가는 한 마리 흑표범처럼 단호하고 거침없이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이른 시간. 미정은 이미 잠에서 깨어나 있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샤워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내렸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움직임에는 평소의 부드러움 대신 잘 벼린 칼날 같은 예리함과 절도 있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커피를 마신 그녀는 침실 옆에 있는 작은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평소에 즐겨 입던 화사한 원피스들과 단정한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옷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닐 커버에 쌓인 묵직한 옷 한 벌을 꺼내 들었다. 비닐 커버를 벗겨내자 짙은 녹색의 육군 장교 예복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한치의 구김도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은 희미한 새벽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깨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령을 의미하는 무궁화 봉오리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가슴에는 그녀가 거쳐온 수많은 보직과 훈련을 증명하는 각양각색의 훈장과 기장들이 자랑스럽게 달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청춘이었고 그녀의 자부심이었으며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미정은 어릴 적부터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동경했다.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여인 후 그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다. 여자라는 편견과 수많은 반대 속에서도 그녀는 육군사관학교의 수석으로 입학했고
남자 생도들과의 경쟁 속에서 단 한 번도 뒤처지지 않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했다. 그리고 임관 후에는 군내의 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하는 감찰관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 길은 언제나 외롭고 험난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미정은 익숙하게 군복을 갖춰 입기 시작했다. 하얀 원피스를 입었던 어제의 부드러운 몸짓은 온데간데 없었다. 셔츠에 단추를 채우고 넥타이를 매고 재킷을 걸치는 그녀의 손놀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절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놓은 전투화를 신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녀는 완벽한 대한민국 육군 소령 김미정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그녀는 전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어제의 나약하고 상처받았던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을 듯한 강직한 눈빛과 서리처럼 차가운 결의에 찬 표정을 한 여성 장교가 서 있을 뿐이었다. 어제의 흰 원피스도 그녀였고 오늘의 군복을 입은 모습도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진정으로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백조의 우아함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는 매의 날카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다. 다음 날 오전 어제의 평화로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철원의 군부대 정문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초병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무심코 바라보다가 차량 앞에 부착된 성판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육군 본부를 상징하는 별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은 허둥지둥 차단기를 올리고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평생 내본 적 없는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차량은 부대 내 연병장을 가로질러 본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운전병이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자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내렸다. 잘 다려진 군복에 완벽하게 각을 잡은 자세, 그리고 어깨에서 빛나는 두 개의 무궁화 봉오리.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 김미정 소령이었다. 어제 입었던 순백의 원피스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 강직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부대 전체를 순식간에 마비시켰다. 본부에서 소령이 예고도 없이 방문했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마침 연병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침 훈련이 한창이었다. 훈련을 감독하던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미정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고 보고를 받은 대대장과 주임원사까지 넥타이가 비뚤어진 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충성. 대대장 55 중령입니다. 소령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예고도 없이. 대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경례를 올렸다. 미정은 가볍게 목례로 답한 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대대장님, 잠시 회의실 좀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병장에서 훈련 중인 전 병력 하던 훈련 모두 중지하고 그 자리에 대기시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한 무게감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느끼게 했다. 대대장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알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한편 연병장에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어제 미정을 보며 희희낙낙했던 최상철 상병과 그의 무리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야, 뭐야? 저 여자 장교는 누구냐? 본부에서 나왔다는데 무슨 일이지? 설마 어제 그 여자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 최 상병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의 그 여인과 눈앞의 저 소령이
동일 인물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운이 나쁘게 감찰 기간과 겹쳤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위안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대대장실에 임시조사본부를 차린 미정은 지체 없이 감찰의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대대장과 주임원사를 앞에 앉혀놓고 서리 같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제 이 부대에서 민간인 여성 면회객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 및 모욕 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하고 대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입니다. 본 감찰관은 육군 본부 감찰실의 권한으로 오늘부로 이 시간부로 이 부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대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민간인 성희롱이라니. 부대 지휘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이야기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령님,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 부대에서 감히 그런 일이. 미정은 대대장의 말을 잘랐다. 사실 여부는 지금부터 제가 밝혀낼 겁니다. 대대장님께서는 지금 즉시 어제 면회 시간 전후로 연병장과 면회실 근처에 있었던 모든 병력의 명단을 작성해 제출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야 할 겁니다. 미정의 조사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녀는 명단에 있는 병사들을 한 명씩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그녀의 앞에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눈빛과 작은 몸짓 하나만으로도 그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챘다. 처음에는 다들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것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발뺌했지만 미정의 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계속되자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상철 상병이 다방 레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면회실에서도 김민준 일병의 누나를 보며 자기들끼리 음담패설을 나누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어제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냈다. 부대 내에 만연해 있던 악질적인 괴롭힘과 썩어빠진 군기, 그리고 그 중심에 최상철 상병이 있다는 사실까지. 미정은 모든 진술을 묵묵히 기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점점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의 칼날이 예리하게 벼려지는 소리 없는 과정이었다. 마침내 최상철 상병이 호출되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리며 당당한 척 대대장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는 감찰관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온몸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조롱했던 하얀 원피스를 입었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최 상병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미정은 그런 그를 비웃음기 하나 없는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상철 상병. 어제 오후 연병장에서 민간인 면회객을 향해 다방 레지라고 지칭하며 모욕한 사실이 있는가? 최 상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마른 침만 꿀꺽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미정의 추궁은 계속되었다. 면회실에서 김민준 일병에게 접근해 그의 누나를 대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며 희롱한 사실은 평소 후임병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 행위를 일삼아온 사실은 미정이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최 상병의 몸은 나뭇잎처럼 떨렸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비굴한 공포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다. 소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분이 소령님이신 줄도 모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미정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최상병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그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너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수많은 전우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며 무엇보다 한 개인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았다. 군기가 무너진 곳에 정의는 없다. 너 같은 자는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감찰단 권한으로 너를 포함한 이번 사건의 모든 가해자들을 군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 그녀의 선언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최상병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망의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육군 본부 감찰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부대에는 전례 없이 강력한 후속 조치가 내려졌다. 주동자였던 최상철 상병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불명예 전역 처리되었다. 그의 희롱에 동조했던 다른 병사들 역시 계급 강등과 영창 처분 등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또한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대장과 중대장 등 지휘관들 역시 보직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졌고 그 자리에는 엄격하고 건강한 군기가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부당한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전우애를 다져나갔다. 모든 조치를 마친 미정은 부대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동생 민준을 조용한 휴게실로 불렀다. 며칠 사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민준은 누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부끄러웠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나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동생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미정은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서늘했던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인한 감찰관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누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내 탓이 아니야.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지. 고개 들어 민준아. 민준이 힘겹게 고개를 들자 미정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알았지? 어제 하얀 원피스를 입었던 사람도 나고 오늘 이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나야. 중요한 건 옷이 아니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내 누나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말에 민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누나의 품에 안겼다. 미정은 그런 동생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창밖으로는 다시 평화로운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두 남매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정의는 바로 세워졌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 김미정 소령이 철원의 부대를 떠난 후 그곳에는 폭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만이 남았다. 최상철 상병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부대 지휘관들은 줄줄이 보직 해임되어 흩어졌다. 부대는 새로운 지휘관 아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군율이 세워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본부 감찰관에 대한 소문이 전설처럼 떠돌았다. 그들에게 미정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운 영웅이자 동시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썩은 뿌리를 도려낸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넓게 번져나갔다. 보직 해임된 대대장 박중령은 자신의 불명예스러운 전출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장인이자 육군 군수사령부의 실세인 이정훈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로 하소연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지휘 태만과 부대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갓 부임한 혈기왕성한 여성 장교가 사소한 일을 침소봉대하여
무고한 지휘관의 명예를 짓밟고 부대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전달했다. 장인어른, 제가 평생 군에 몸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김미정이라는 그 젊은 소령 하나 때문에 그 여자는 인정사정이라곤 없는 독사 같은 여자입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사위의 비통한 목소리에 이정훈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군 내에서 손꼽히는 야심가이자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이었다. 특히 자신의 가문에 흠집이 나는 것은 목숨보다 더 싫어했다. 그런 그에게 사위의 보직 해임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용서할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사람을 건드려? 김미정이라 육사 출신의 젊은 소령이라지. 좋아, 어디 한번 어떤 인물인지 내가 직접 들여다봐주지. 이정훈 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족과 같은 부하에게 김미정 소령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출신 배경, 임관 이후의 행적, 평판, 그리고 사소한 약점 하나까지. 거대한 권력에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아무것도 모르는 미정의 등 뒤에서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파문의 시작은 미미했으나 그 끝은 미정의 군 생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폭풍의 눈이었던 부대로 복귀한 민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군 생활을 마주해야 했다. 최상철 상병과 그의 무리들이 사라진 생활과는 표면적으로 평화로웠다. 더 이상 노골적인 폭언이나 부당한 가혹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차갑고 어색한 침묵, 그리고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민주는 하루아침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그를 대놓고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주칠 때면 필요 이상으로 깍듯하게 대했다. 그들의 태도 속에는 존중이 아닌 두려움과 경계심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저 친구가 바로 그 김미정 소령 동생이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우리 부대 전체가 또 뒤집어질지 몰라. 하는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동기들조차 그를 편하게 대하지 못했다.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장난을 걸거나 함께 어울려 고민을 털어놓는 일도 사라졌다. 민주는 수백 명의 전우들 속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최상철 상병과 가깝게 지냈던 몇몇 선임들은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차며 비아냥거렸다. 누나 백 믿고 아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네. 좋으시겠어. 웬만한 간부보다 더 높은 분을 가족으로 둬서. 우리는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누구는 사고 쳐도 누나가 다 해결해주니 군 생활 참 편하겠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원한 결과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다른 동기들처럼 평범하게 땀 흘리고 함께 뒹굴며 전우애를 쌓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감찰관의 동생이라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찍힌 채 모두에게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누나가 자신을 위해 행한 정의로운 행동이 역설적으로 자신을 더욱 깊은 고립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미정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아무 일 없다고 말했다. 누나 걱정 마. 다들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최상병 그 인간들 없으니까 부대가 천국 같아. 그는 누나에게 또다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난 뒤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켜야 했다. 차라리 예전처럼 몸이 힘든 것이 나았다.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소리 없는 따돌림과 정신적인 고립감은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고 있었다.
철원 부대에서의 사건을 마무리 짓고 본부로 복귀한 미정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미묘하고 불길한 공기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정기 진급 심사에서 그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되었다. 인사 담당자는 그저 다음 기회를 노려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할 뿐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녀와 비슷한 경력과 실적을 가진 동기들은 모두 중령 계급장을 달았지만 그녀만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에게 배정되는 사건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전까지 군내의 굵직한 비리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하던 그녀에게 이제는 사소한 군무 이탈이나 단순 폭행 사건 같은 변두리 사건들만 배정되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고 한직으로 밀어내려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직속상관인 감찰실장조차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그녀의 능력을 높이 사며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주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사사건건 그녀의 보고서를 트집 잡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며 그녀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그는 어느 날 미정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알 수 없는 경고를 던지기도 했다. 김소령, 자네 능력이 출중한 건 나도 잘 아네.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강한 것도 부러지기 쉬운 법이야. 세상에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이라는 게 존재하는 법이지. 조금은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 미정은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철원 부대에서 그녀가 건드린 것이 단순한 상병 나부랭이가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권력의 실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를 향한 보복을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정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타올랐다. 좋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나를 짓누르려 할수록 나는 더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결코 그 어떤 권력 아래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녀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부당한 압력들을 묵묵히 견뎌내며 때를 기다렸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이었다. 미정에게는 온갖 자질구레하고 중요도 떨어지는 사건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대부분은 며칠이면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들이었지만 그중 유독 그녀의 눈길을 끄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한 군수지원사령부에서 발생한 유류절도 사건이었다. 보고서상으로는 몇몇 병사들이 공모하여 소량의 유류를 빼돌려 민간에 팔아넘긴 흔한 생계형 비리 사건으로 종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사라진 유류의 양과 병사들이 챙긴 이익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고 사건을 최초로 보고했던 한 부사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의문스러운 전출을 갔다는 사실이었다. 미정의 감찰관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좀도둑질이 아니다. 그 배후에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 그녀는 상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 해당 군수지원사령부를 직접 찾아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바로 사건을 최초로 보고했다가 좌천성 전출을 당할 뻔했던 박철민 상사였다. 그는 20년 넘게 군수과에서만 복무해온 베테랑 부사관으로 부대 내에서는 걸어다니는 규정집이라 불릴 정도로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는 미정을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맞았다. 이전에도 몇 번이나 상부에 이 문제를 보고했지만
번번이 묵살당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던 경험 때문이었다. 미정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말했다. 박 상사님, 상사님께서 겪으셨을 부당함과 좌절감, 제가 모두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이대로 덮을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를 믿고 상사님께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정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박 상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인 끝에 자신이 수년간 남몰래 모아온 자료들을 미정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단순한 유류 절도를 넘어 부대 내의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군수 물자를 빼돌리고 심지어는 민간 업체와 결탁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 온 정황이 담긴 장부와 증거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소령님, 이것은 제 목숨과도 같은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저는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군이 썩어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부디 소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박 상사의 비장한 말에 미정은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상사님의 용기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겠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굳은 결의 속에서 마주쳤다. 외로운 싸움에 드디어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이었다. 박철민 상사가 넘겨준 자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군수지원사령부를 넘어 군 전체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지도의 가장 꼭대기, 모든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는 종착지에는 바로 이정훈 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미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가 바로 철원부대 사건의 배후였던 이정훈 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군의 명운을 건 거대한 싸움이 되어버렸다. 미정은 박 상사와 함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분석하며 이정훈 소장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소장이 곧 있을 대규모 군수 물자 이동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물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다. 현장을 덮쳐 물증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권력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될 터였다. 하지만 미정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이정훈 소장의 손바닥 안에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소장은 박 상사가 미정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그녀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늙은 여우처럼 교활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군수 물자 이동 계획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 미정이 그 미끼를 물도록 유인했다. 미정은 마침내 결전의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감찰실 내에서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정예 요원들을 이끌고 첩보를 입수한 물류 창고로 향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가 창고의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빼돌려진 군수 물자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정훈 소장이 미리 심어놓은 민간업체 관계자가 돈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사방에서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김미정 소령, 군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현장을 체포한다. 이정훈 소장이 심어놓은 헌병들이 들이닥치며 외쳤다. 미정은 그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간인에게 모욕을 당했던 피해자에서 이제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패한 군인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미정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망막을 태울 듯이 터져 나왔다. 김미정 소령, 뇌물수수 현장 체포. 헌병들의 고함 소리는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미정은 그 순간 자신이 딛고 서 있던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하게 설계된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는 완벽한 함정.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의를 심판하던 정의의 상징이었던 그녀는 이제 부패의 상징이 되어 욕망에 눈먼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충격. 육군 본부 여성감찰관 거액 뇌물수수 혐의로 현장 체포. 군 기강 바로 세운다던 그녀의 두 얼굴, 위선과 탐욕으로 얼룩져. 신문과 방송은 연일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녀의 소식을 쏟아냈다. 그녀가 과거에 세웠던 모든 공적은 한순간의 위선으로 포장되었고 그녀의 강직함은 권력을 향한 탐욕으로 왜곡되었다. 대중은 진실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영웅의 추락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에 열광할 뿐이었다. 군 검찰의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곳은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닌 이미 짜인 각본을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정훈 소장의 입김이 닿은 조사관들은 미정의 그 어떤 항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가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조작된 통화 기록, 그녀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출처불명의 거액. 이 모든 것이 이정훈 소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혼자가 된 그녀에게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박철민 상사마저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정은 그때 비로소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진실을 말하려 했던 선량한 내부 고발자까지 함께 파멸시키려는 악랄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차갑고 어두운 구치소 독방에 홀로 갇힌 미정은 평생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어린 시절의 꿈,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겠다던 다짐,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나락의 가장 깊은 곳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누나의 체포 소식은 민준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TV 화면 속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누나의 모습을 본 순간 민준의 세상은 멈춰버렸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누나가 그 누구보다 강직하고 청렴했던 누나가 뇌물을 받았을 리가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군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누나가 면회를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부대 내에서 민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전까지 그를 경계하고 피하기만 하던 병사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그를 범죄자의 동생이라 손가락질하며 경멸했다. 그 누나의 그 동생이라더니 뻔뻔하게 아직도 부대에 붙어 있네. 저놈도 누나처럼 뒤로 뭘 받아 챙기는 거 아니야? 잘 감시해야 돼. 온갖 악의적인 소문과 모욕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슬픔과 죄책감은 이내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바뀌었다. 우리 누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건 음모야. 누군가 누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민주는 더 이상 혼자 괴로워하며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누나가 체포되기 직전 군수지원사령부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부대에 자신의 훈련소 동기 중 한 명이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휴가 나온 동기를 통해 조심스럽게 그 부대의 내부 사정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고 싶었다. 한편 미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감찰실장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는 미정이 이정훈 소장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영린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던 자신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는 거대한 권력 앞에 무력감을 느끼며 애써 사건을 외면하려 했지만 밤마다 강직했던 부하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비겁한 침묵과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아직 꺼지지 않은 희미한 불씨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민준의 필사적인 노력은 마침내 작은 결실을 보았다. 군수지원사령부에 근무하는 그의 동기는 처음에는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지만 누나를 구하려는 민준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 암암리에 퍼져 있는 소문에 대해 털어놓았다. 바로 박철민 상사가 체포되기 직전 부대 내의 양심적인 동료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 하나를 몰래 넘겼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정훈 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 파일이었다. 박 상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증거를 따로 보관해 두었던 것이다. 문제는 그 USB를 가지고 있는 동료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잠적해버렸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이 사실을 즉시 누나의 변호사에게 알렸다. 변호사는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보았지만 동시에 난관에 부딪혔다. 잠적한 부사관을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였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다. 미정의 상관이었던 감찰실장이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잠적한 부사관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의 정보를 변호사에게 흘렸다. 그의 마지막 양심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변호사는 마침내 시골의 한 낡은 여관방에 숨어있는 부사관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자신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이대로라면 박 상사와 김소령 모두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설득에 결국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 안에는 이정훈 소장이 수년간 군수 물자를 빼돌려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흘러들어간 군 내외 고위 인사들의 명단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닌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게이트였다. USB 안에 담긴 내용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집어 엎을 만한 위력을 가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미정의 변호사와 감찰실장은 이 증거를 들고 곧장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언론사를 찾아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언론은 장부 속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과 명백한 증거들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의 일면은 이정훈 소장의 비리 의혹으로 도배되었다. 충격 단독. 육군 소장 수천억 원대 군수 비리 의혹. 김미정 소령 뇌물 사건 거대 비리 덮기 위한 조작이었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어제까지 미정을 향해 돌을 던지던 대중은 이제 그녀가 거대한 부패 권력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영웅일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정훈 소장의 비호 아래 있던 부패한 권력자들은 쥐새끼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죄를 폭로했고 이정훈 소장의 모든 범죄 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가 자신의 사위를 위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어떻게 미정에게 덫을 놓았는지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거대한 성처럼 보였던 그의 권력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결국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이정훈 소장을 긴급 체포했다. 뇌물을 받은 부패한 군인으로 누명을 썼던 김미정 소령은 이제 거대한 악을 심판대에 세운 정의의 여신이 되어 있었다. 이정훈 소장을 비롯한 부패 카르텔의 핵심 인물들은 모두 군사 재판에 넘겨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이정훈 소장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에게 부역했던 모든 이들 역시 군복을 벗고 죗값을 치렀다. 모든 누명을 벗은 김미정 소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녀가 구치소 문을 나서는 날 그 앞에는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동료 군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인파 속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바라보는 동생 민준이 있었다. 미정은 동생에게 달려가 아무 말 없이 힘껏 껴안았다. 두 남매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다. 미정은 모든 혐의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누락되었던 진급이 결정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중령 계급장을 달게 되었다. 또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였던 박철민 상사 역시 모든 누명을 벗고 원대 복귀했으며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전군의 귀감이 되어 특별 표창을 받았다. 몇 달 후 중령 계급장을 단 미정은 동생의 면회를 위해 다시 철원의 부대를 찾았다. 그녀가 부대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부터 부대 내의 모든 장병들이 그녀를 향해 진심이 담긴 존경의 경례를 보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를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나 감찰관의 누나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긴 진정한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면회실에서 만난 민준의 얼굴은 예전처럼 밝고 씩씩했다. 그는 더 이상 부대 내에서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영웅의 동생이었다. 누나 정말 고마워. 그리고 존경해. 미정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시련의 겨울은 끝났다. 모든 것을 잃었던 절망의 나락에서 그녀는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올라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정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진실은 어떠한 권력과 거짓으로도 영원히 가릴 수 없으며 결국에는 반드시 그 빛을 드러냅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용기 있는 소수의 양심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수도 있는 여론의 섣부른 판단보다 변치 않는 진실의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며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비로소 찬란한 새벽이 찾아옵니다.